폴란드크 여군 전차병 에밀리아 제론스키의 심장을 강타한 K2 흑표 전차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한 폴란드 여군 장교가 K2 전차를 처음 접하고는 손이 떨려 조종간을 잡지 못했을 정도였다는 놀라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러시아 국경을 마주한 최전선에서 20년간 운용해온 독일제 러파르트 전차만을 신뢰했던 그녀는 한국산 K2 전차를 단 한 번 작동시켜 본 후 평생의 신념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전차가 아니라 마법이라고 칭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폴란드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서방의 주요 군사 강국을 제쳐두고 한국 전차를 천문학적인 규모로 계약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경이로운 체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현재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아래 댓글창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세계 군사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한국 기술의 경이로운 비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적 전차 발견, 사거리 1.8km, 발사. 에밀리아는 반가쇠를 당겼으나 노후화된 러파르트 스웨이2호 전차의 조준 화면은 순식간에 암전되었습니다. 시스템 다운, 시스템 다운. 옆자리에 앉은 동료 루카스의 절규에 에밀리아의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론스키, 저들이 방어 기동 중이다. 어서 회피 기동을 실시하라. 귀가 터질 듯한 콜린 대령의 호통이 통신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재부팅을 시도 중입니다. 정신없이 버튼을 누르는 에밀리아의 손가락은 공포로 떨렸습니다. 이러다 전원 사망이다. 어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 순간 머리 위로 고속의 모의 포탄이 날아와 전차를 강타했습니다. 훈련 종료. 폴란드군 전원 사망, 러시아군 승리. 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에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시스템 고장이야. 이러니 만약 러시아가 실제로 침공하면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말인가? 에밀리아는 통신기를 집어던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폴란드 육군 전차병 에밀리아 제론스키입니다. 폴란드 동부 루블린에서 태어난 군인 가문의 딸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에 입대했습니다. 에밀리아,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전차에서 내리자 동료 루카스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낡은 러파르트로는 더 이상 한계가 있어. 우리 전차가 20년이나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지. 모의 훈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에게 또다시 패배했다는 사실에 에밀리아는 괴로웠습니다. 우리나라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을 느끼며 생존해 왔습니다. 제론스키, 당장 내 사무실로 들어오게. 콜린 대령의 고함에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대령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게 라는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비 고장 따위로 변명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게. 실전에선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아. 책상을 내리치는 대령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자네를 불렀네.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더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뉴스를 보지 못했나? 우리 폴란드가 한국과 새로운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에는 K2 흑표 전차 180대 도입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K2 흑표라고요? 한국산 전차 말입니까? 그렇네. 3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지. 대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한국에서 첫 훈련을 받게 될 전차병으로 선발되었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요? 정말입니까? 훈련 성적은 평범했지만 영어 구사가 능숙하고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았네. 그의 설명에 기쁨과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 전차가 과연 뛰어날까요? 우리 레오파르트보다도 말입니까? 대령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건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지. 그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말했습니다. 눈부신 광고만 요란한 것일 수도 있어. 하지만 대령님, K2가 정말로 자율 조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미국이나 독일조차 구현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만들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러파르트가 최고야. 단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에밀리아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K2 흑표 전차 훈련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어요. 정말 우리 딸이 해냈구나.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 최신 기술을 배울 기회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아버지는 퇴역 군인으로서 에밀리아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한국 전차가 정말로 우리 전차보다 뛰어날까요? 당연히 좋겠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한국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 중이야. 그들이 만든 무기는 진정한 실전용이라는 뜻이지. 아버지의 말씀에 에밀리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폴란드의 자존심을 보여주고 오너라, 딸. 그날 저녁, 에밀리아는 K2 흑표 전차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검은 전차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최대 속도 시속 70km, 120mm 활강포, 그리고 자율 조준 시스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니 K2가 자동으로 목표물을 식별하고 정밀하게 타격하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우와,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기술이 아닌가? 폴란드는 항상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전차는 노후화되었고 시스템은 자주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경험했듯이 만약 실전이었다면 우리 모두는 전사했을 것입니다. 만약 K2가 정말 광고처럼 우수하다면 희망이 그녀의 가슴에 피어 올랐습니다. 우리 폴란드를 더욱 강력하게 수호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에밀리아는 동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 너 정말 가는 거야? 루카스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내일 짐 싸서 출국해. 우리한테는 러파르트만으로 충분해. 베테랑 전차병 야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서 모두 전멸할 때까지는 말이야. 에밀리아가 맞받아치자 야책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오늘 훈련에서 우리 모두 사망 판정을 받지 않았나? 진짜 러시아가 침공하면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해. 침묵이 흘렀고 루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배우고 와, 에밀리아. 우리 군에는 정말 더 좋은 전차가 절실히 필요해. 그날 밤 창밖으로 폴란드 바르샤바의 야경을 바라보며 에밀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만약 한국에 K2 흑표 전차가 진정한 최강의 전차라면 나는 그것을 완벽하게 습득해야만 해. 폴란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낼 것이다. 그녀는 가방을 싸며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내일 마주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K2 흑표, 과연 어떤 전차일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연이은 놀라움에 압도되었습니다.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대, 티 없이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시설, 그리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인가요? 옆자리에서 함께 온 폴란드 동료 마트가 물었습니다. 우리 바르샤바 공항과는 차원이 다르군. 그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한 남자가 에밀리아 제론스키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론스키 씨.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는 그는 이준호 소련기였습니다. K2 훈련 프로그램 담당 이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령님. 악수를 나누자 그의 환한 미소가 에밀리아의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파주 훈련장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차량에 올라타자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드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반짝이는 한강,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 행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이 소령기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폴란드는 전통의 깊은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에밀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역시 5,0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만 현대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매우 큽니다. 1시간가량 달려 파주에 도착했습니다. 군사기지 입구에서 철저한 보안 검사를 거친 후 그들은 K2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3개월간 훈련을 받으시게 됩니다. 넓은 훈련장에 도착하자 검은 장갑으로 무장한 K2 흑표 전차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우와! 에밀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직접 둘러보시겠습니까? 이 소령의 안내로 전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러파르트보다 훨씬 날렵하면서도 강인해 보이는 외형이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K2 흑표입니다. 이 소령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최대 속도는 포장도로 시속 70m, 비포장도로 50km입니다. 127m 활강포를 탑재했죠. 전차 옆에 서자 그 웅장함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직접 탑승해 보시겠습니까? 해치를 열고 전차 내부로 들어가자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그리고 완전히 혁신적인 조종 시스템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건 저희 레오파르트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소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K2는 자율 조준 시스템과 복합 방어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조종석에 앉자 마치 미래의 전투기에 탑승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시스템을 한번 작동시켜 볼까요? 이 소련기 주요 버튼을 누르자 순식간에 모든 화면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빠르게 작동하다니요. 저희 러파르트는 시스템 부팅계만 5분 이상 소요되는데 K2는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율 조준 시스템을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의 훈련장 반대편에 목표물이 나타났습니다. 이 소령기 버튼을 누르자 포탑이 자동으로 움직이며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입니까? 그녀의 질문에 이 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더, 레이저, 거리 측정기, 자동 표적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최대 9.8km까지 표적 추적이 가능합니다. 전차에서 나오면서 에밀리아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폴란드에서 최신식이라고 여겼던 러파르트가 갑자기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 소령이 숙소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곧 익숙해지실 겁니다. 숙소는 깔끔하고 안락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훈련장이 보였고 그곳에 줄지어 서 있는 K2 전차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십시오. 이 소령이 문을 닫기 전 말했습니다. 내일은 매우 긴 하루가 될 테니까요. 혼자 남겨진 방에서 그녀는 오늘 본 K2 전차를 떠올렸습니다. 그 첨단 기술, 자동화된 시스템, 완벽한 조준 능력, 레오파르트와는 차원이 다르구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들기 전 콜린 대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끌벅적한 광고만 요란한 것일 수도 있어. 그의 말이 이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내일 실제로 확인해 봐야겠다. 다음날 아침 일찍 기상하여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이 소령의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K2의 핵심 기능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전 훈련이 시작되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K2를 직접 운용할 첫 번째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전체에 올라타자 디지털 시스템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표적 설정 완료, 발사 준비, 자동 음성 안내가 나왔습니다. 반가쇠를 당기자 순식간에 포탄이 발사되었고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와, 자신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러파르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K2의 진정한 실력입니다. 이 소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아는 한국의 기술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전차에서 내리며 다른 폴란드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치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네요. 에밀리아는 솔직하게 감탄을 표현했습니다. 이틀째 훈련, K2 흑표 전차의 실전적 기능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자율 방어 시스템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준호 소령의 설명에 모두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 시스템은 적의 공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대응합니다. 우리는 K2 전차에 탑승했고 에밀리아는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정말로 자동으로 방어가 된다는 말입니까? 옆자리의 폴란드 동료 카스퍼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직접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 소련기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훈련장 반대편에서 모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경고음과 함께 디스플레이에 적색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접근하는 위협 감지, 자동 방어 시스템 가동, 기계음이 울리더니 K2 전차가 스스로 연막탄을 발사하고 포탑을 회전시켰습니다. 이건 카스퍼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모의 미사일은 연막에 가려져 진로를 잃었고 자동 방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위협을 차단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에밀리아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레오파르트에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99% 이상의 정확도로 위협을 감지합니다. 이 소령의 설명에 폴란드 전차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시연용 기술은 아니겠죠? 마트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실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이 소령의 확신에 찬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타겟팅 시스템 훈련이었습니다. 여러 목표물 중 위험도가 높은 순서대로 자동으로 표적이 지정됩니다. 훈련장에 여러 개의 목표물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에밀리아가 버튼 하나만 누르자 K2가 스스로 가장 위험한 표적부터 조준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혁신적입니다. 그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레오파르트에서는 전차장이 일일이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했지만 K2는 그것을 순식간에 처리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자 폴란드 전차병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술은 실제로는 작동할 리가 없어 베테랑 전차병 야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전시용 장비일 뿐이야. 하지만 우리가 직접 목격했지 않습니까? 에밀리아가 반박했습니다. 폴란드의 러파르트도 우수한 전차입니다. 야책이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나 된 구형 기술입니다. 에밀리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K2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때 에밀리아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폴란드 뉴스였습니다. 폴란드 K2 흑표 전차 도입에 대한 논란 가열. 기사를 읽어보니 국내에서 한국 기술 도입에 대한 반발이 심했습니다. 레오파르트가 최고다. 한국 기술이 그리 대단할 리 없다는 주장이 줄을 이었고 특히 콜린 대령과 같은 고위 장교들의 반대가 컸습니다. 에밀리아, 괜찮습니까? 이 소령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그냥 폴란드 소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사를 흘끗 보더니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죠. 그의 말에 에밀리아는 공감했습니다. 우리 폴란드 사람들은 변화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소령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궁금해하는 에밀리아의 표정을 보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 시내 투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요? 네. 전차만 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의 제안에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숙소에서 에밀리아는 오늘 경험한 K2의 성능을 노트에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자율 조준 시스템, 스마트 타겟팅, 복합 방어 시스템. 이런 기술이 실전에서도 완벽하게 가능할까? 여전히 일말의 의문이 있었지만 실제로 본 성능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훈련장의 K2 전차들이 달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폴란드의 러파르트와 비교하니 기술적 격차가 더욱 실감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술이 필요해. 그날 밤 폴란드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K2 전차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정말이냐? 콜린 대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했는데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통화를 끝내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의 서울 시내 투어가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폴란드 내의 논란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서울역에 도착하자 깔끔하게 정돈된 대합실이 에밀리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겠군요. 에밀리아의 말에 이준호 소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론스키 씨, 한국의 진정한 힘은 전차보다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가 전광판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실시간 지하철 도착 정보입니다. 화면에는 2분 30초 후 도착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기차가 10분, 20분 늦는 것은 기본입니다. 심지어 1시간씩 늦기도 하죠. 에밀리아가 말했습니다. 이 소령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지하철이 2분이라도 지연되면 뉴스에 보도됩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정확히 2분 30초 후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시간을 맞추네요. 에밀리아는 놀라서 외쳤습니다. 이건 마치 기계처럼 정확합니다. 이 소령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확성이 기본 원칙입니다. 지하철에 탑승하며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줄을 지어서서 내리는 승객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서로 먼저 타려고 밀칩니다. 자리다툼도 자주 일어나고요. 에밀리아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질서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 소령의 말대로 아무도 떠밀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탑승하자 젊은 승객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배려를 하는 거죠? 이 소령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매너입니다. 지하철역을 나서자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2분 뒤 79번 버스 도착 예정. 현재 2개의 정류장 전 도착. 여기서는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소령의 설명에 에밀리아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폴란드의 노후화된 버스 시스템을 떠올리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버스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더 놀라운 것은 카드 한 장으로 삑 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금 없이도 탑승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티머니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거리를 걸으며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와 공원을 보자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청소부들이 매일매일 길을 닦습니까? 이 소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는 시민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쓰레기통은요?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버립니까? 집에 가져가서 분리수거를 하죠.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쓰레기통이 있어도 길에 버려지는데 말입니다. 이 소령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형 마트에 들어서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가 전부 삼성, LG 제품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자체 제작된 것입니까? 이 소령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가전제품부터 스마트폰까지 대부분 한국 제품입니다. 그 순간 에밀리아는 깨달았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우리 집 TV도 삼성인데 그럼 그것도 한국 제품이었구나. 길을 걷다가 길거리에 설치된 CCTV와 비상벨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감시용인가요? 이 소령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CCTV가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정말로 안전한가요? 여기서는 길을 걸을 때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이 CCTV 덕분에 주인에게 돌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한국은 마치 영화 속 세계 같습니다. 잠시 카페에 들러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 소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밀리아 씨, 한국은 과거에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며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된 것입니다. 그의 말에 에밀리아는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전쟁 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강인한 사람들이군요. 석양이 지는 한강공원을 걸으며 오늘 본 모든 것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확한 대중교통, 질서 정연한 시민들, 깨끗한 거리, 고도로 발달된 기술. K2 전차의 우수성이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에밀리아가 문득 말했습니다. 이 소령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의미이신가요? 이런 사회적 기반이 있으니 이런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홀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사회 질서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에밀리아는 폴란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회적 기반이었던 것이 아닐까? 내일은 다시 훈련장에서 뵙겠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 소령기 말했습니다. 오늘 보신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K2 전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완전히 다른 두 나라.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폴란드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훈련장으로 돌아온 아침,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전차병들과 폴란드 전차병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합동훈련을 진행합니다. 이준호 소령의 발표에 모두의 눈이 빛났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전차병들이 한 팀을 이루어 K2의 실전 성능을 체험해 보십시오. 에밀리아는 한국 전차병 민준 중사와 한 팀이 되었습니다. 제론스키 씨, 오늘은 제가 K2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민준 중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복잡했습니다. 적의 기습 공격 상황에 대응하는 전술 훈련이었습니다. 제론스키 씨는 운전을, 저는 사격을 담당하세요. K2 전차에 올라타자 친숙해진 디지털 계기판이 그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알람과 함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여러 방향에서 모의적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우와, 너무 많습니다. 에밀리아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K2를 믿으십시오. 민준 중사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가 자율주행 모드를 활성화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2가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여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에밀리아의 질문에 민준 중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표적을 맞춰 보십시오. 스마트 타겟팅 시스템이 작동하자 화면의 모든 적 표적이 우선순위와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자 놀라운 정확도로 모의 포탄이 표적들을 연달아 맞췄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전차들도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의 공중 공격이 K2 전차를 향해 시작된 것입니다. 이건 시나리오에 없던 내용인데 민준 중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K2의 복합 방어 시스템이 즉시 작동하여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모두가 모였을 때 폴란드 전차병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진짜입니다. 베테랑 야채까지도 인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이 소령이 모두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K2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수호하는 방패입니다. 그의 말은 에밀리아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위해 전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훈련 후 휴식 시간에 에밀리아는 이 소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령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한국은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기술로 그 격차를 메워야 했죠. 하지만 단순히 무기를 만들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에밀리아는 전날 서울에서 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질서 정연한 시민들, 깨끗한 거리, 정확한 시스템. 이제 이해가 갑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군요. 이 소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폴란드 동료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폴란드에도 이런 기술이 필요해. 마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K2 같은 전차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가스퍼도 동의했습니다. 오늘 본 자율주행과 방어 시스템은 정말 혁명적이었어. 야책마저 의견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건 진짜야. 에밀리아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폴란드에 돌아가면 콜린 대령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가 이 모든 것을 직접 봤다면 생각이 바뀔까? 지금 이곳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식사 후 이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제론스키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인적이 드문 훈련장 한쪽으로 걸어가며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어떠셨습니까? 정말로 놀랍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에밀리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어제 본 사회의 모습, 오늘 경험한 K타워의 성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군요. 이 소령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K2는 정말로 혁명적인 전차입니다.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론스키 씨, 제 생각에 당신은 특별한 안목을 가진 것 같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시면 이러한 경험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령님. 창가에 서서 훈련장의 K2 전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검은 장갑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전투 기계가 아니라 평화를 수호하는 방패로요. 훈련 3주차. 아재 K2 흑표 전차는 에밀리아에게 친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정법, 사격 시스템 활용법, 복합 방어 시스템 운용까지 완벽하게 숙달했습니다. 그날 아침 이준호 소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론스키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로 들어서자 책상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즉시 귀국하라는 명령입니다. 에밀리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귀국요? 왜요? 콜린 대령의 지시라고 합니다. 서류를 건네받아 읽어보니 실제로 한국 훈련 프로그램 즉시 종료, 전원 폴란드 귀국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폴란드의 전통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 3주간 K2가 얼마나 뛰어난지 직접 봤는데. 이 소령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제론스키 씨. 하지만 이것은 군의 명령이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K2 전차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에밀리아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 이 소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압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배운 것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폴란드에 돌아가면 아무도 이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 소령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싶으신가요? 그는 에밀리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전쟁을 위한 전차병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한 교관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이 소령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사실은 제안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서랍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K2 훈련 프로그램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폴란드 전차병들이 훈련을 받으러 올 것이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에밀리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을 가르칠 교관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요? 네. 제론스키 씨가 완벽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이해하고 K2를 운용할 줄 알며 폴란드어와 영어까지 유창하니까요. 흥분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정말 기쁘게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콜린 대령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소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상부와 논의했습니다. 제론스키 씨가 한국에 남는다면 폴란드 국방부와 직접 연결될 것입니다. 콜린 대령의 승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소령님. 폴란드 동료들에게 그녀의 결정을 알리자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쳤어. 명령을 거부한다고? 야책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남기로 했습니다. 콜린 대령이 알면 큰일 날 텐데. 마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상부의 승인이 났습니다. K2 훈련 교관으로 일하게 될 거예요. 카스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해, 에밀리아. 네가 여기 남으면 우리가 돌아갔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날 저녁, 에밀리아는 방으로 돌아와 폴란드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신하는 거니? 네. 이것이 제가 폴란드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배운 기술을 우리 전차병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항상 고집이 셌지. 하지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고맙습니다, 아버지. 창밖으로 한국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폴란드는 그녀의 고향이지만 한국은 이제 그녀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이 소령이 K2 교관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공식적으로 한국 폴란드 K2 훈련 프로그램의 교관이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 교관 훈련을 받고 폴란드 전차병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할 겁니다. 그녀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소령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관 훈련이 시작된 첫날, 이준호 소령은 그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K2 교관 훈련 센터입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최첨단 시뮬레이터와 교육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이런 곳이 있었군요. 이 소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전차병 훈련과 교관 훈련은 다릅니다. 이제 당신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교관 훈련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K2의 모든 시스템에 대한 심층 지식은 물론 교육 방법론까지 숙달해야 했습니다. 제론스키 씨는 두 문화 사이에 다리 역할을 수행할 겁니다. 한국 교관 정재훈 대위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K2 조작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 철학, 질서, 효율성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2주간의 집중 훈련 후 첫 번째 폴란드 전차병 그룹이 도착했습니다. 수십 명의 젊은 전차병들. 그들의 눈빛에서 에밀리아는 3주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심, 호기심, 그리고 기대감.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녀가 폴란드어로 인사하자 그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K2 훈련 교관 에밀리아 제론스키입니다. 폴란드 사람이 교관이라고요? 한 젊은 전차병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처럼 이곳에 훈련을 받으러 왔다가 그녀는 잠시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에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첫 훈련은 K2 흑표 전차의 기본 소개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레오파르트 2A5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두 전차의 재원이 표시되었습니다. K2는 최대 속도가 포장도로에서 시속 70km로 레오파르트는 68km입니다. 2km 차이면 비슷해한데요. 한 전차병이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K2의 자율 조준 시스템은 9.8km까지 목표물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타겟팅합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에밀리아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직접 운용해보면 믿게 될 겁니다.
오후에는 전차에 직접 탑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와! 첫 탑승을 한 폴란드 전차병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에밀리아는 K2의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한 전차병이 다가왔습니다. 제론스키 교관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한국 기술이 이렇게 앞서 있나요? 에밀리아가 답했습니다. 기술만 앞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가짐, 사회의 질서가 뒷받침되기 때문이죠. 서울을 한번 구경해보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날 저녁, 이 소령이 찾아왔습니다. 첫 교육은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다들 의심하다가도 직접 보면 금방 생각이 바뀌더군요. 저와 똑같은 과정이군요. 그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제론스키 씨,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이 소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이 방문합니다.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콜린 대령도 오나요? 네, 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소련기 위로했습니다. 제론스키 씨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일주일 후 폴란드 국방부 대표단이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중앙에 콜린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에밀리아를 향했습니다. 제론스키, 건조한 인사와 함께 그가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에밀리아는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게. 훈련장으로 안내하며 에밀리아는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대령님, 이곳에서 폴란드 전차병들에게 K2의 운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술이 아닌 한국의 철학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철학이라고? 전체에 무슨 철학이 있다는 건가? 그때 에밀리아의 학생들이 K2 훈련을 선보였습니다. 완벽한 조준, 신속한 대응, 정확한 타겟팅. 콜린 대령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 시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대령님, K2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우리 폴란드군에 정말 필요한 기술입니다. 콜린 대령의 단단했던 표정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가 에밀리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제론스키, 솔직히 말해보게. 여기 남은 것을 후회하지 않나? 에밀리아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령님, 제가 여기서 배운 것은 전차만이 아니에요. 질서, 존중, 효율성. 이것들이 K2의 진정한 힘입니다.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틀렸나 보군. 그의 인정에 에밀리아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폴란드 대표단이 떠나기 전 콜린 대령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제론스키, 좋은 일을 하고 있군. 폴란드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자네의 결정을 존중하네. 감사합니다, 대령님. 앞으로도 폴란드와 한국의 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이 소령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K2 구매 계약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180대에서 추가로 더 주문했습니다. 기쁨의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론스키 씨에게 더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뭔데요? 내년 국제방산박람회 ADX에서 K2 시연을 담당해 달라는 겁니다. 저에게요? 네. 한국과 폴란드를 잇는 상징적인 인물로서요. 그날 밤 창가에 서서 달빛 아래 K2 전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검은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평화를 수호하는 방패이자 두 나라를 잇는 다리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2년 후 서울 아덱스 국제방산 박람회장. 수많은 사람들과 각국 대표단으로 북적이는 전시장 한가운데 검은 K2 흑표 전차가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곧 시연이 시작됩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에밀리아는 마이크를 들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2 국제훈련 프로그램 총괄교관 에밀리아 제론스키입니다. 2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폴란드와 한국을 잇는 핵심 인물이자 K2 전차의 대표적인 교관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K2 흑표 전차의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객석에는 전 세계에서 온 군사 관계자들, 기자들, 그리고 방산업체 대표들이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줄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이준호 소령은 이제 중령이 되어 있었고 폴란드 국방부 장관 그리고 미소 짓고 있는 콜린 대령까지. K2 흑표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위한 방패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K2의 핵심 성능이 하나씩 소개되었습니다. 자율 조준 시스템, 스마트 타겟팅, 복합 방어 시스템. 2년 전 그녀가 처음 봤을 때 놀랐던 그 기술들이었습니다. K2가 개발된 배경에는 한국의 특별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시연이 시작되자 관중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K2가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자동으로 목표물을 식별해 정확히 타격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180대 K2 전차를 도입했으며 추가로 더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폴란드 현지에서 K2PL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제론스키 씨, 폴란드 군인으로서 한국에 남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나요? 에밀리아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정신, 질서, 효율성. 이것들이 K2의 진정한 힘입니다. 리셉션 장소에서 이 중령이 다가왔습니다. 멋진 발표였습니다, 에밀리아. 감사합니다, 덕분이에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론스키 씨는 K2보다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콜린 대령도 축하를 건넸습니다. 제론스키, 자랑스럽구나. 자네의 판단이 옳았어. 그의 인정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폴란드를 위해 여기에 남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밤이 깊어가는 늦은 시간, 박람회장 박 테라스에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 중령이 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생각이 많아 보이네요. 네, 2년 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그저 폴란드 전차병이었죠. 이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제적인 인물이 되었군요. 잠시 침묵 후 그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에밀리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사이의 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K2PL이 폴란드에서 생산될 예정이니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 중령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그 일을 위해 제론스키 씨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폴란드 포즈난에 K2 훈련센터를 설립할 계획인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곳의 책임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한국과 폴란드를 잇는 제론스키 씨가 최적임자입니다. 감동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영광입니다, 중령님. 제 고향에 돌아가 한국 기술과 철학을 전할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국방부 회의실에서 공식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에밀리아 제론스키, 한국 폴란드 K2 훈련센터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론스키 씨, 이제 폴란드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어떤 마음인가요?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폴란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새롭게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두 나라의 가치를 모두 품은 사람이 되었어요. K2 전차가 그랬듯이 저도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출국 전날 파주 훈련장을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K2 전차들이 늘어선 모습이 여전히 웅장했습니다. 이 중령이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폴란드에서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상자를 열자 K2 전차 모형과 한국 국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 이제 제 두 번째 고향이니까요. 인천공항에서 많은 한국 동료들과 제자들이 환송을 나왔습니다. 교관님, 잊지 않을게요. 한 젊은 폴란드 전차병이 외쳤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한국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를 잇는 진정한 다리가 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에밀리아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야. 사람을 지키고 국가를 연결하고 평화를 만드는 도구지.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너머 한국과 폴란드를 잇는 미래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건축 전문가 베아트리체 라이만의 이야기. 한국의 건축 기술이 세계 주거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라는 이 발언이 UN 지속가능 건축 회의에서 공식 선언된 순간 전 세계 건축계가 격변했습니다. 단순하고 빠르기만 한 아시아식 건축이라며 코웃음치던 유럽 건축계가 한국의 모듈러 기술을 인류 주거 혁명의 시작으로 격상시킨 배경에는 놀라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주거 위기는 한국식 건축 철학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고백했고, 독일은 30년 만에 건축법을 개정하며 한국 기술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철저한 효율성과 냉정한 구조만을 추구하던 유럽 건축계가
한국의 기술력과 철학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수치로만 건축을 평가하던 독일 출신의 베아트리체 라이만 박사. 한때 한국을 기술적 모방국으로 평가했던 그녀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임시 파견이었습니다. 저는 제네바 본부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UN 지속가능 건축국 기술 자문관 베아트리체 라이만입니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회의장의 스크린에 떠오른 단어인 대피소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현실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각국은 피난민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난민 문제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자국 청년들은 치솟는 주거 비용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도시계획과 건축 기술은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빠르고 저렴하며 안전한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의 핵심 의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재난과 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위한 집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그 자리에서 한국 대표단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27일 만에 완공된 실제 아파트 사례가 있습니다. 130세대 규모, 내진, 방수, 방음 기준 충족, 고층 실증 완료. 처음에는 회의장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낄낄 웃었습니다. 한국이 또 신기술을 들고 나왔군. 하지만 저는 관심이 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죠. 자료는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실사 보고서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이 아닌 강화도였습니다. 기술 검증을 위한 6개월짜리 출장. 계획은 정확하고 간결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날, 딸 소피아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도 독일에서의 마지막 학기에서 받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언어 차별, 교사의 방관. 속으로는 이번 한국행이 소피아에게도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희망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업무가 최우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틀 뒤 강화도 신문리에 도착한 저는 130세대 아파트 단지를 마주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층층이 쌓여 올라가는 건물, 벽지, 배관, 싱크대까지 완비된 모듈, 그리고 기초 공사와 조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놀라운 공정. 현장 소장의 한마디는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여기 딱 27일 걸렸습니다. 뼈대부터 입주까지요. 그 순간 저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주거 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혁명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기술만 본다고 이것을 다 알 수 있을까? 강화도에서의 체류가 길어질수록 제 시선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7일 만에 완공된 아파트라는 사실이 순전히 기술적인 경이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어떻게 지었는가 보다 왜 이렇게 지었는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대한 크레인이 철골 모듈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정확한 위치에 안착시키는 장면은 마치 한 편의 정교한 공연 같았습니다. 공장에서 이미 내부 마감까지 끝낸 모듈들이 단지 위에 조립되듯 쌓이는 광경. 그 안에는 시간 단축, 비용 절감, 안전성이라는 기술적 성과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놀란 것은 이 기술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단지 내 놀이터 옆 벤치에서 저는 한 입주민 이숙자 여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집이 너무 빨리 지어져서 처음엔 좀 무서웠죠.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조용하고 따뜻하고 이웃도 자주 보게 되네요. 이숙자 여사는 김밥을 나누어 주며 웃었습니다. 전에는 옆집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반찬도 나눠 먹어요. 이 짧은 대화 이후 저는 단순한 기술 실사에서 벗어나 공장과 단지를 오가며 기술이 만들어낸 일상의 변화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듈은 철골 프레임, 배관, 전기, 단열 몰딩, 타일까지 모두 공장에서 완성됩니다. 현장에서는 기초 공사와 적층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전체 공정은 날씨와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건설이라는 산업이 현장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었고 이 변화의 정점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작업자 식당에 들렀습니다. 밥을 먹던 중년의 크레인 기사 최민우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집을 짓는 것이 자랑스러우신가요? 최 기사는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만든 집에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고 웃으며 살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제게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유럽의 건축은 대부분 첨단 소재, 에너지 지표, 탄소 배출량 같은 숫자로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의 마음으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 가족에게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딸 소피아는 임시로 편입된 강화도 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친구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선 친구가 제 이름을 불러줘요. 그 말은 짧았지만 저에게는 보고서 100페이지보다 무거운 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기술을 만들었을까? 단순한 효율이나 공사기간 단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오래전부터 재난과 압박 속에서 빨리 그리고 튼튼하게 사람을 살릴 방법을 고민해 온 사회였습니다. 속도의 철학, 정밀함의 본능, 공동체를 잊지 않는 설계. 이 집은 기술자가 아니라 한 사회의 기억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나라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사람을 살리고 정서까지 포용하는 나라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유럽에 전달할 수 있을까? 새벽 4시, 강화도의 조용한 숙소.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갯벌을 가르는 새벽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책상 위 노트북을 열고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조명 아래 펼쳐진 것은 방금 전까지 정리하던 보고서, 그리고 노트북 화면 속에는 유럽 건축위원회 회의실로 연결되는 원격 회의창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비친 제 뒤로는 막 하루를 시작한 현장 조명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신문리 단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립되지 않은 모듈 하나가 거대한 크레인 옆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건축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그것이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연결되자 브뤼셀의 건축위원회 회의장이 등장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위원들, 차가운 조명, 그리고 회의장 정면 스크린에는 한국 모듈러 기술 현장 보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연 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일 만에 130세대라니 임시 구조물입니까? 다른 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건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급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을 확인하러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이 자료는 제가 강화도 현장에 머물며 직접 촬영하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장에서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서 병렬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골조, 마감, 설비, 배관까지 사전에 완성된 상태로 현장에 도착하며 내진, 방수, 방음, 내화 성능 모두 기존 건축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의 실증 테스트 영상과 음성 공장 내부 모습이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고압 증기 양생으로 완성된 콘크리트 부재, 마치 기계 부품처럼 정밀하게 조립되는 PC 모듈, 그리고 6층 높이까지 이미 쌓아 올려진 실증 건물. 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고층은요, 6층이 한계가 아닌가요? 저는 준비해둔 구조 모델링 자료를 열었습니다. 30층 이상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구조 실증을 완료했습니다. 스틸 프레임 모듈뿐 아니라 콘크리트 모듈도 고층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술 자료를 덮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소피아가 그린 그림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연을 날리는 아이,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글씨. 이 집은 나를 좋아해요. 위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위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술 고문입니다. 수치를 분석하고 구조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단열과 방수 이전에 사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왜 한국이 이 기술을 만들었을까요? 빠르게 짓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임시 컨테이너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살 수 있는 집을 고민한 것입니다. 기술적 해결이 아니라 사회적 해답으로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고 크레인 옆에 있던 모듈 하나가 조용히 위로 들어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소피아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발표 수업 있어요. 제가 나가서 말할 거예요. 아이는 더 이상 학교 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럽에 보낼 마지막 보고서의 문장을 생각하며 이 기술은 단지 효율의 산물이 아닙니다. 한 사회가 질문 끝에 도달한 사람을 위한 집의 정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성된 시스템입니다. 컨퍼런스 시작 1시간 전, 저는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보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철학과 삶의 방식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소피아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말하면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될 거예요. 이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아이의 말에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단지 숫자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한 진실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컨퍼런스장에 도착하자 각국의 도시계획 책임자들과 국제기구 인사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고속주거 시스템의 미래라는 세션에서 먼저 발표한 나라들은 다양한 임시 주거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프랑스는 접이식 구조의 텐트 하우스를 선보였고, 독일은 표준화된 컨테이너 시스템을, 스웨덴은 친환경 재활용 자재로 만든 대피소를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날 때마다 좌중에서는 자잘한 질문이 오갔지만 그 어떤 솔루션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참석자가 속삭였습니다. 결국 모두 임시 방편이네요. 사람이 진짜 살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도 없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한국 모듈러 아파트 현장 실사 결과 발표. 베아트리체 라이만 박사. 스크린에 나타난 제 화면 뒤로는 서울도 제네바도 아닌 강화도의 공사 현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철골 프레임이 적층되는 조용한 현장. 햇살이 번지는 모듈의 표면. 그곳은 더 이상 실험실이 아니라 삶이 자라나는 장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 강화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강화도에서 직접 촬영한 현장 영상, 음성 공장의 병렬 시공 과정, 그리고 입주민 인터뷰를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이 단지는 단 27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빠르게 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한 결과입니다. 첫 영상이 재생되자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400톤 크롤러 크레인이 22무선 범 5톤 모듈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장면. 그것이 정확히 제자리에 안착하는 순간 한 위원이 눈을 크게 뜨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이 혁신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첫째, 병렬 공정입니다. 기초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장에서는 이미 모듈이 제작됩니다. 둘째, 모든 내부 마감이 공장에서 완료됩니다. 벽지, 목공, 배관, 전기, 심지어 주방 싱크대까지요. 셋째, 품질 관리가 철저춘허합니다. 공장 환경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밀한 품질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에는 내진, 단열, 내화 성능이 기존 공동주택 기준을 모두 충족한 테스트 수치가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고층 실증 사례, 접합부 특허 기술, 공장 자동화 라인까지 한마디로 공장 기반으로 산업화된 미래형 건축의 총합이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프리패브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영국에서도 모듈러 건축을 시도했지만 품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의 차별점은 세 가지입니다. P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술의 고도화, 퀵 커넥터트라 불리는 특수 접합 기술, 그리고 고압 증기 양생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이 결합하여 30층 이상 고층 건물도 가능하게 만들었죠. 뒤이어 보여준 음성 공장 영상은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에서 움직이는 모듈들, 로봇팔이 정확히 타일을 붙이고 벽지를 바르는 장면. 독일 대표가 작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절감되나요?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나요? 재활용 가능성은요? 저는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아이 한 명이 옥상에서 연을 날리는 그림. 그 아래 소피아의 글씨. 이 집은 나를 좋아해요. 회의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 기술 발표 중에 아이 그림이라니.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제 딸이 그린 그림입니다. 아이는 독일에서 늘 조용했고 혼자였으며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친구가 생겼고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처음으로 집을 좋아해 주는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스페인 대표는 살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카메라 화면을 응시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조립식이 아닙니다. 빠르게 짓되 버텨낼 수 있도록, 정밀하게 쌓되 공동체를 품도록. 한국은 이런 기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진화시킨 것입니다. 위기와 고립, 그리고 밀도의 사회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집을 찾아낸 것이죠. 컨퍼런스가 끝나자 세계 각국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그 기술을 우리도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만 박사님,
UN 주거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문제와 관련해 폴란드와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나이지리아 대표도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도시화 문제 해결에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연락처를 교환하고 싶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피곤했지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기술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준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기술 때문이 아니에요. 여긴 우리 가족을 받아줬어요. 컨퍼런스 후 일주일. 서울 본사 회의 참석을 마치고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베를린 본부의 상사와 화상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베아트리체, 훌륭한 성과였어. 본부에서 모두 박수를 보내고 있어. 슈미트 국장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귀국 준비는 잘 되고 있나? 다음 주에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재건회의 발표자로 초청됐어. 한국 사례를 직접 들려줬으면 해. 베를린, 제 집이 있는 곳, 10년 동안 일해온 사무실, 친구들과 가족이 있는 곳.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국장님, 생각해 볼게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독일 주택부 장관실에서 온 메일, 브뤼셀 건축위원회 초청장, 프랑스 건설회의 인터뷰 요청. 마지막으로 귀국 항공권이 저장된 이메일도 확인했습니다. 보고는 끝났습니다. 컨퍼런스도 끝났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관심과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역할은 이미 충분히 해낸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성공했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은 손끝이 떨릴 만큼 어떤 결정 앞에 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라본 강화도의 밤,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피아의 방으로 살며시 들어갔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 산 색연필로 그린 그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선생님과 나, 바다, 소풍.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이가 잠에서 깨 눈을 비볐습니다. 왜 울어요? 울지 않았어, 소피아. 아이가 팔을 뻗어 제 뺨에 닿았습니다. 우리 독일로 돌아가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소피아가 어제 건네준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이의 글씨로 짧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선 아침이 무섭지 않아. 그 한 문장을 반복해 읽었습니다. 독일에서 소피아는 아침이면 배가 아팠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며 울었고 선생님은 예민한 아이라 그렇다고만 했죠. 친구들은 말투를 흉내냈고 아이는 점점 입을 닫았습니다. 지난주 학교 수업 참관일, 저는 소피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소는 우리 아파트 옥상이에요. 거기서 바다가 보여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아이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고 선생님은 소피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정말 잘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못해도 아이들은 웃으며 다가왔고 선생님은 괜찮아, 잘했어 라는 말을 자주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발표 수업에 손을 들기 시작했고 그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웃집 이숙자 여사가 저희를 초대했던 일도 생각났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명절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쓸쓸하겠어. 우리 집에서 같이 먹자. 처음 보는 명절 음식들, 생소한 풍습들. 그런데 이 여사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송편이라고 해. 이렇게 빚는 거야. 한번 해볼래? 소피아가 서툴게 만든 송편을 이 여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예쁜 보물처럼 쥐어주었습니다. 우리 소피아가 만든 거 맛있겠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공정과 안전을 보장해 주었지만 진짜로 삶을 바꾼 건 그 안에 깃든 환대와 태도였습니다. 같은 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라이만 씨, 건설 정하준 연구원입니다. 음성 공장에서 만났던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정 연구원님. 저희 회사에서 제안이 있습니다. 라이만 씨처럼 기술과 사람 모두를 이해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기술 고문으로 함께 일해주시면 어떨까요? 유럽과 한국으로 가며 이 기술을 전파하는 역할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기술은 그 자체로 훌륭하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 머물고 싶은 이유는 이 기술이 사람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베를린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베아트리체,
귀국 준비는 잘 되어 가나?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저 당분간 한국에 더 머물려고 합니다. 전화기 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프로젝트는 끝났잖아. 네.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유럽에 전파하는 일이요. GS건설에서 글로벌 고문직을 제안받았습니다. 베아트리체, 신중하게 생각해. 베를린에 네 자리가 있어. 소피아도 독일 교육이 필요하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소피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까르르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 국장님, 제 딸은 여기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날 밤 항공권을 취소했습니다. 자이스건설은 저에게 정식으로 글로벌 기술 고문 제안을 했고 한국 정부는 특수기술인 비자를 발급해 주었으며 소피아는 학교에 장기 편입되었습니다. 단지 주민들에게 소식이 전해지자 저녁에 작은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이숙자 여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긴 진짜 당신 집이에요. 환영해요, 베아트리체. 저는 그렇게 기술을 따라왔다가 사람을 따라 남았습니다. 김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는 것을 배운 거예요. 정착을 결정한 지 한 달째. 저는 이제 더 이상 파견기술 자문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강화도 신문리 아파트 1동 4고지 2회 사는 입주민 베아트리체 씨였습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소피아,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던 한국식 아침. 이제는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이 익숙해졌습니다. 한국 생활의 가장 큰 도전은 언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아트리체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국어 인사를 연습했습니다. 발음이 어색해 소피아가 킥 웃곤 했습니다. 엄마입니다가 아니라 해요예요. 아이는 이제 저보다 한국어를 더 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옆에 붙은 아이들 조심이라는 송글씨 메모. 1층 경비실 창 너머로 매일 인사를 주고받는 얼굴들. 지난번 김치전 어땠어요? 라며 반찬을 나눠주는 이웃들. 처음엔 이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어느새 저는 살고 있다는 감각을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 달은 문화적 충돌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부터가 새로웠습니다. 베아트리체 씨, 양말에 구멍 났어요. 이웃 주민이 제 발을 보고 웃었을 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음날 저는 새 양말을 10켤레 사왔죠. 또 한 번은 김장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서툴게 배추십 사이에 양념을 바르자 할머니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베아트리체 양은 손이 깨끗해서 김치가 더 맛있겠네. 처음엔 웃음의 의미를 몰라 상처받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놀림이 아니라 환영과 친근함의 표현이었습니다. GS건설은 저를 글로벌 기술 고문으로 정식 채용했고 저는 충북 음성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해외 파트너 대상 설명회와 구조 실증 검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사무실에서 문화적 차이를 또 경험했습니다. 이건 베아트리체 씨 자리이고 이건 베아트리체 씨 도장이에요. 도장이라니요? 유럽에선 서명으로 충분했었는데 이건 회사 단체 채팅방이에요. 여기에 초대할게요. 채팅방에는 업무 이야기뿐 아니라 주말 등산 사진, 맛집 정보까지 넘쳐났습니다. 경계가 없었습니다. 일과 삶의 경계, 동료와 친구의 경계. 처음엔 불편했지만 점차 이 방식이 주는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아플 때 모두가 걱정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하는 문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층 모듈러의 접합부 실험을 지켜보던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도시를 조립하는 공학이자 삶을 이어붙이는 섬세한 작업이에요. 제 목소리에는 기술자 특유의 냉정함 대신 공감하는 사람의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화준 연구원이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라이만 씨는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 같아요. 이 기술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기술자로서의 삶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삶이 먼저였고 기술은 그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뀐 건 소피아였습니다. 학예회 날, 소피아는 무대에 올라 또래들과 함께 고향의 봄을 불렀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노래하는 모습에 객석에서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아이의 웃음은 눈에 띄게 많아졌고 학교에서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을 줄줄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제가 반에서 발표했는데 선생님이 박수 쳐주셨어. 친구가 제 도시락 보고 맛있겠다고 했어. 그 아이가 이제는 자기 이름을 당당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 친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나와 소피아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어.
여기서 우리는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되지 않아 오히려 새로운 시선을 가진 사람으로 환영받지. 어느 날 소피아가 쓴 일기장에서 저는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실수해도 혼나지 않아서 좋아요.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많아서 좋아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 자신을 감추는 법을 익혔던 독일의 그 아이는 여기서 비로소 스스로를 드러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적응되셨나요? 그때 저는 김치가 매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대답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김치를 먹는 법을 배운 게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어요. 신문리 주민센터에서 열린 작은 동네 축제. 소피아는 다른 아이들과 윷놀이를 했고 저는 주민들과 함께 부침개를 부치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둘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며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거야?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여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 잘 왔다고. 괜찮다고. 기술은 저를 이 땅에 데려왔지만 저를 머물게 만든 건 사람, 공동체, 그리고 딸의 회복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설계하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유럽은 한국을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정착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기술의 확산을 주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GS건설의 글로벌 고문으로서 유럽 각국 도시 계획기관들과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제가 직접 실사했던 강화도 프로젝트와 음성 공장에서 구현된 병렬 시공 시스템, 고층 실증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제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첫 번째 유럽 건설 협의회, 한국 모듈러 기술의 유럽 적용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프랑스 건설 회의 회장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라이만 박사님, 아시아와 유럽은 건축 문화화가 다릅니다. 한국에서 통하는 방식이 여기서도 통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독일 건축위원회 위원은 덧붙였습니다. 규제 문제도 있어요. 유럽 건축법은 철근 콘크리트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모듈러 방식은 인증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단넘겼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건축법을 분석하고 한국 모듈러 시스템을 각국 기준에 맞게 조정한 자료들, GS건설과 함께 준비한 유럽 기준 모듈러 인증 신청 서류들. 이 기술은 가변적입니다. 각국의 법과 문화에 맞게 조정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장벽은 기술적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더 깊었습니다. 문화적 편견. 영국의 한 고위 관료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시아 기술을 들여오면 품질이 떨어질 거야.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기술이 아시아에서 왔다는 이유로 품질을 의심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성 공장의 품질 관리 시스템 영상을 틀었습니다. 로봇이 미세한 오차도 없이 작업하는 모습, 고압 증기 양생으로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는 과정, 그리고 30층 구조 안전성 테스트 결과. 이 기술은 어떤 유럽 건설 기준보다도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간 보고서가 유럽의 7개국 국토부 회의 안건에 올랐고 이전까지 모듈러를 조립식 오두막 정도로 여기던 관료들도 하나둘 자세를 고쳐 앉기 시작했습니다. 130세대 단지를 27일 만에 지었다고요? 고층이 가능하다고요? 그들에게 충격이었던 것은 이 기술이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사람이 살만한 집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폴란드 국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첫 번째 시범주택 단지 건설. 저는 직접 현장에 나갔습니다. 통역사와 함께 폴란드 건설 노동자들에게 한국식 모듈러 조립 방식을 교육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했지만 첫 번째 모듈이 완벽하게 조립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 17일 만에 완공된 52세대 규모의 난민주택. 입주식 날. 우크라이나에서 온 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게 임시 거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집이에요. 진짜 집. 그녀의 말이 통역되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기술이 전하는 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폴란드 시범 사업의 성공은 유럽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독일 언론의 요청으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구조와 속도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사람과 사회를 복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제 말은 널리 알려졌고 한국 모듈러 시스템은 이제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신도시 재건 프로젝트에 한국식 병렬 시공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독일 주택부 장관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베아트리체 라이만 박사는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배우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베를린에서 연설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슈미트 국장이 찾아왔습니다. 베아트리체, 내가 틀렸어.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았구나. 심지어 프랑스는 기술 수입만이 아니라 한국식 공동체 주거 철학을 배우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충북 음성 공장에는 해외 수출 라인이 증설되었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힌 콘크리트 모듈들이 유럽 항구로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 기술을 단순히 빨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 철학 때문에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강화돼 사는 한 명의 독일 여성, 저 베아트리체 라이만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소피아와 함께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영어, 독일어, 한국어를 자유롭게 쓰는 아이. 베를린의 친척들은 소피아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그 조용하던 소피아마저 완전히 달라졌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환경을 만들고 환경은 사람을 만들어요. 어느 날 소피아는 학교에서 숙제를 받았습니다. 주제는 내가 사는 집에 대해 소개해보기. 아이의 발표 영상은 짧았지만 선명했습니다. 이 집은 빨리 지었지만 튼튼하고 따뜻해요. 엄마는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 사는 이유는 이 집이 우리를 이해해줬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기술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구조도 속도도 아닌 한 사회가 기술을 통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유럽으로 전한 것은 건축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을요. 기술을 보러 왔다. 그런데 사람을 보고 남았다. 늦어름 저녁, 강화도 신문리. 붉은 노을이 단지 전체를 천천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옥상에는 바람이 살랑이고 소피아는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아래에서 저는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화도는 이제 더 이상 실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저와 소피아가 살아가는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정확한 치수로 설계된 철강 구조체였고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철근도 배관도 도면에도 적히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는 것이라 부르고 싶었습니다. 당신도 여기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땅의 온도. 저는 동네 이숙자 여사와 김장을 했고 학교 운동회에서는 학부모 달리기에도 참가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 주민과 마주치면 베아트리체 씨, 잘 지내요? 라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국인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살아가는 누군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독립 언론의 기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왜 이곳에 남기로 하셨나요? 독일에서의 삶도 훌륭했을 텐데요. 저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훌륭해서 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좋아서 남았습니다. 이 집은 철로 만들었지만 우리 삶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따뜻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옥상에 다시 올랐습니다. 소피아는 다시 연을 날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집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카메라가 점점 멀어집니다. 130세대의 모듈러 유닛들이 정확히 맞물려 있는 아파트, 그 단지 안으로 가는 아이들, 주민들, 그리고 그 일상을 받아주는 구조물. 화면 위 자막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우리는 기술을 보러 왔다. 그런데 삶을 보고 남았다. 이 집은 단순한 구조체가 아니라 한 가족의 인생 방향을 바꾼 진짜 집이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K2 흑표 전차의 혁신과 한국 모듈러 건축의 철학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한국 기술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깊이 공감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재미와 영감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기술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감동 이야기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